남편 생일 3일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에게 최고급 파티를 준비하라고 시켰다. 하지만 당일 남편은 내게 전화해서 말했다. 멍청하긴, 우리가 일부러 너 바쁘게 만든 거야. 너 없이 호화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말이야. 촌스러운 여자. 그들은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진짜 생일 서프라이즈는 이제 막 내가 시작했으니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친구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침 공기가 상쾌할 무렵 서아는 수수한 홈웨어에 어울리는 단정한 차림으로 재정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꼼꼼한 여자였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야 했고 모든 것이 명확해야 했다. 그녀에게 남편의 가정과 재정을 돌보는 것은 하나의 수행이자 진심으로 행하는 봉사였다. 남편인 민주는 식탁에 그의 어머니인 박 여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막 아침 식사를 마친 듯했다. 접시들이 아직 식탁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들의 표정에서 아침 식사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헛기침을 하며 서아의 주의를 끌었다. 서아야, 이리 좀 와봐. 서아는 노트북을 닫고 식탁으로 다가갔다. 왜요, 여보? 커피 더 달라는 거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그의 미소는 활짝 피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곧 내 생일인 거 기억하지? 서아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여보. 당신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박 여사가 작게 웃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다. 내 특별한 선물은 넣어두렴. 민준이는 네가 만든 특별한 선물보다 더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축하 파티를 받을 자격이 있지. 서아의 심장이 약간 두근거렸다. 그녀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았다. 물론이죠, 여보. 가족들 다 초대할 수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서아. 난 파티를 원해. 크고 호화로운 파티. 이번 내 생일은 모든 사람의 화제거리가 되어야 해. 내 모든 비즈니스 동료, 내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길 원해. 박 여사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이 서아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리고 파티는 5성급 호텔에서 해야 해. 네가 항상 이용하는 평범한 케이터링 업체는 쓰지 마. 이건 수준이 달라, 서아야. 초대장은 최고급 종이에 인쇄해야 하고. 우리 망신시키지 마.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3일 만에 호화로운 파티. 5성급 호텔, 수백 명의 초대 손님. 이것은 간단한 요청이 아니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3일이요, 여보.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큰 파티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 민준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넌 모든 걸 잘 처리하잖아. 우리 돈 써.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없어. 3일 뒤에 그 파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 이걸 나에 대한 내 사랑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내 남편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서아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그녀를 요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박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아는 거절하는 것이 큰 싸움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서아는 싸움을 싫어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민준의 미소를 보기 위해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여보.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준비할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야지.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역시 널 믿을 수 있다니까. 자금은 우리 공동 신용카드 써. 쪼잔하게 굴지 마. 이건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한 거니까. 박 여사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기억해, 서아야. 화려하게. 흠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내가 네 준비 과정을 지켜볼 거야. 두 사람이 서아를 식탁에 혼자 남겨두고 떠난 후 서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즉시 태블릿과 펜을 집어들었.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엄청나게 기날릴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임페리얼 호텔, 스타 케이터링, 럭셔리 데코. 그녀는 업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 모두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 부담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떨쳐냈다. 이건 민준을 위한 거야. 내 남편을 위한 거야. 하루 종일 서아는 쉬지 않고 일했다. 그녀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그녀는 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오가며 가격을 협상하고 테마를 정하고 남편의 비서가 방금 보내준 민준의 동료들 목록에 수백 통의 디지털 초대장을 보냈다. 그녀는 피곤함도 배고픔도 잊었다. 아침에 단정했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밤이 되자 집은 조용해졌. 서아는 막 호텔 장소 대여 보증금 결제를 마쳤다. 너무 오랫동안 화면을 봐서 눈이 따가웠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걸어갔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민준의 서재를 지날 때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오늘 아침의 압박감 가득한 목소리와는 매우 달랐다. 서아는 잠시 멈춰서서 민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문장은 그녀의 피가 멎는 듯하게 만들었다. 하하, 내 말이 맞아. 이 계획은 완벽해. 민준이 전화로 말했다. 걱정 마. 걔는 지금 말처럼 바빠. 내 그 바보 같은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정신없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우리 스페인 여행 계획은 안전해. 스페인. 서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스페인. 민준이 왜 스페인에 가고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서아는 문을 열고 묻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민준이 다시 웃는 소리를 들었다. 응. 자기야. 당연히 그 지루한 파티보다 자기랑 둘이서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는 게 더 좋지. 이건 우리 사전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내일 공항에서 봐. 자기. 서아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소리를 참기 위해 입을 막았다. 그녀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럴 리 없어. 민준이 바람을 피울 리 없어. 민준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할 리 없어. 서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만졌다.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불안할 때 항상 하던 습관이었다.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야. 그래, 분명 잘못 들었어. 아마 민준은 스페인 출신 비즈니스 파트너와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자기는 고객을 위한 애칭일 뿐일 거고 스페인 여행은 아마 그녀를 위한 서프라이즈일 거야. 아마 민준은 파티 후에 그녀를 스페인으로 데려갈 계획일 거야. 서아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득했다. 그녀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믿기로 했. 오해 하나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너무나 사랑했다. 이 파티는 성공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민준 씨에게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증명할 거야. 이 파티가 끝나면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야. 그 연약한 확신을 가지고 서아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가슴의 통증을 무시하고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어 파티 준비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는 집중해야 했다. 이 파티는 완벽해야 했다. 둘째 날은 물류지옥이었다. 서아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 전부터 일어났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잠들지 않았다. 눈은 부어 있었고 지난밤의 울음과 수면 부족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날카롭게 작동하며 그날 해결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을 되짚었다. 그녀의 할 일 목록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케이터링 메뉴를 확정하고 호텔에서 데코레이션 팀과 만나고 VIP 손님 명단이 최종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식당에서 노트북 앞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민준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내려왔다. 그는 상쾌해 보였고 지친 서아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은 바쁜 서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 자기 정말 바쁘네. 민준이 다가와 서아의 어깨를 공허하게 주물렀다. 고마워, 자기. 당신은 정말 최고의 아내야. 당신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손길을 즐겼다. 민준의 달콤한 말은 지난밤 그녀의 마음에 난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았다. 봐, 그는 나를 사랑해. 서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나를 배신할 리 없어. 천만에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명랑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데코레이션과 케이터링을 최종 마무리할 거예요. 좋아. 민준이 말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지방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마 연락이 안 될 거야. 당신이 모든 걸 처리해줘.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길게. 지방에요? 서아가 약간 실망하며 물었다. 그녀는 민준이 업체 미팅에 동행해 주기를 바랐다. 갑자기 잡혔어. 큰 프로젝트야. 성공하도록 기도해줘. 민준이 말하고는 서아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내 파티에서 봐. 민준은 그렇게 떠나버렸고 비싼 향수 냄새만 공중에 남았다. 서아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지방 출장, 생일 바로 전날, 어젯밤 스페인에 대한 전화 통화 직후 그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서아는 즉시 그것을 떨쳐냈다. 의심할 시간이 없었. 그녀에게는 처리해야 할 파티가 있었다. 1시간 후 서아는 이미 임페리얼 호텔의 볼룸에 도착해 있었다. 그 공간은 매우 크고 웅장했지만 아직 비어 있었다. 데코레이터 팀이 장비를 풀고 있었다. 박 여사는 이미 그곳에 와서 시무룩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몇 시니? 서아야, 늦었잖아. 박 여사가 쏘아붙였다. 서아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혔어요. 서아가 대답했다. 참으세요. 데코레이터 팀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아 사모님, 박 여사님. 어젯밤 서아 사모님 지시에 따라 샴페인 골드 테마의 수입 백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잠깐.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말을 잘랐다. 샴페인 골드는 촌스러운 시골 잔치 색깔 같고 백합은 장례식 꽃이잖아. 내 아들이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니? 서아는 깜짝 놀랐다. 어머님. 하지만 이 색은 민준 씨가 지난달에 고른 거예요. 좋아한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취향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박 여사가 반박했다. 어쨌든 다 바꿔. 색깔은 젓갈색과 금색으로 하고 꽃은 붉은 장미로 해. 끝. 데코레이터 팀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사모님, 하루 만에 모든 꽃과 천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수입 붉은 장미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관없어. 박 여사가 소리쳤다. 불평하라고 비싼 돈 주고 고용한 게 아니야. 일하라고 고용한 거지. 못하겠으면 내 아들한테 계약 취소하라고 할 거야. 서아는 굴욕감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마치 그녀가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데코레이터 팀 앞에서 부끄러웠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서아가 중재를 시도했다. 무슨 중간지점? 내 취향은 저급해, 서아야. 내가 감독하러 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내 아들 파티는 엉망이 됐을 거야. 박 여사가 비웃었다. 서아의 눈물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상처를 참았다. 지금까지 그녀는 박 여사가 그녀를 모욕할 때마다 항상 침묵했다.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붉은 장미와 금색으로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저희가 지불하겠습니다. 서아가 마침내 굴복하며 말했다. 하루 종일 박 여사는 모든 세부 사항을 비판했다. 서아가 시식한 케이터링은 너무 짜거나 품격이 없다고 했다. 테이블 배치는 너무 좁다고 했다. 심지어 조명도 싸구려 술집처럼 너무 어둡다고 지적했다. 서아는 그저 사과하고 업체에 계속 수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원래 선택이 완벽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이리저리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느껴졌. 밤이 되자 서아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점심도 먹지 못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즉시 결제해야 할 청구서 더미를 바라봤. 박 여사의 갑작스러운 모든 변경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괜찮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준 씨가 기쁘면 돼. 어머님이 기쁘면 돼. 그녀는 노트북에서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다. 호텔의 마지막 청구서와 데코레이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시간이었다. 이것이 가장 큰 결제였다. 그녀는 그들의 공동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다. 민준이 마음껏 쓰라고 했던 그 카드. 그녀는 결제 버튼을 클릭했다. 잠시 후 화면에 알림이 떴다. 거래 거절. 서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거래 거절.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서아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그녀는 그 카드의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항상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그녀였다. 민준이 그 카드를 쓰고 있지 않다면 서아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민준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났다고? 물론이지. 그는 지방에서 회의 중이라고 했다. 서아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호텔 업체는 이미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일 파티 대금 완납을 요구하고 있었다. 오늘 밤 결제하지 않으면 호텔은 장소를 취소할 것이고 민준의 파티는 망가질 것이다. 어젯밤의 의심이 그녀를 다시 덮쳤다. 스페인, 지방 출장, 신용카드 거절, 설마. 서아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마 은행 시스템 오류일 거야. 자주 있는 일이지. 그녀는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 민준을 망신시킬 수는 없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다른 신용카드를 꺼냈. 우아한 검은색 카드.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계좌와 직접 연결된 그녀의 개인 카드였다. 민준과 박 여사는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계좌. 그들은 그저 서아가 약간의 저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서아는 개인 카드 번호를 입력했다. 그녀는 환상적인 금액의 청구서를 입력했. 그녀는 결제를 클릭했다. 몇 초 후 녹색 알림이 떴다. 거래 성공.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언가 매우 잘못되고 있었다. 왜 그들의 공동 신용카드가 갑자기 한도가 다 찼을까? 민준이 무엇을 샀을까? 오늘 밤 그것을 조사하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그녀는 파티가 100% 준비되도록 해야 했다. 내일 파티가 끝나고 민준 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볼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야. 그녀는 노트북을 끄고 침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남편이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완벽한 파티의 환상에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새벽 5시 서아의 휴대폰 알람이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는 두 번째 울림이 있기 전에 그것을 껐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모든 관절이 쑤셨다. 아마 1시간밖에 못 잤을 것이다. 나머지는 업체로부터 온 이메일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100%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보냈다. 그 성대한 파티는 오늘 밤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민준의 진짜 생일이었다. 서아는 서재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침실에서 자지도 않았다. 그녀는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 피부를 찌르는 듯 했지만 안개 낀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기도실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 기도 속에서 그녀는 어젯밤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던 모든 의심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녀는 오늘 파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민준이 행복하고 그녀의 모든 희생이 가치 있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가정이 온전하기를 원했다.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를 사랑하기를 원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잠들지 않았다. 피로감은 아드레날린에 묻혔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데코레이터와 케이터링 팀이 이 시간 전에 막 집을 떠났다. 그들은 주 식당을 아늑하고 아름다운 생일 아침 식사 장소로 바꾸기 위해 밤새 일했다. 오늘 밤 호텔에서 열릴 성대한 파티 전에 박 여사가 주문한 붉은 장미가 담긴 작은 꽃병들, 반짝이는 금색 식탁보, 그리고 깔끔하게 차려진 비싼 접시들이 있었다. 서아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이것은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몰래 주문한 작은 레드벨벳 케이크를 꺼냈다. 이것은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로 그들이 부자가 되기 전 매년 그녀가 만들어주던 것이었다. 올해는 직접 만들 시간이 없었지만 그들이 예전에 단골이었던 빵집에서 주문했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서프라이즈였다. 민준과 박 여사가 요구한 호화로운 파티와는 별개로 그녀는 그 위에 작은 초 하나를 꽂았다. 그녀는 또한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바쁜 와중에도 직접 만든 새우를 넣은 특별한 김치찌개. 그녀는 모든 것을 쟁반 위에 차렸다. 이것은 그들의 전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침실로 가져가 키스로 그를 깨우고 그들은 침대에서 함께 아침을 먹을 것이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젯밤의 전화는 잊어야 했다. 남편을 믿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의 주 침실 문을 밀었다. 그녀를 맞이한 첫 번째 것은 정적이었다. 방은 깔끔했고 너무 깔끔했다. 침대 시트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마치 아무도 밤새 자지 않은 것 같았다. 서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여보.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민준 씨, 생일 축하해요.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쟁반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화장대 위에 놓았다. 그녀는 욕실로 걸어갔다. 비어있고 깨끗했다. 민준의 칫솔이 제자리에 없었다. 평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민준의 향수도 없었다. 서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했다. 그녀는 옷장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큰 옷장 문을 열었다. 그녀의 옷쪽은 그대로였다. 민준의 옷쪽은 비어 있었다.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비싼 정장들은 여전히 걸려 있었다. 사라진 것은 그의 평상복,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그의 여행 가방이었다. 민준이 장거리 여행에 항상 사용하던 기내용 캐리어와 큰 여행 가방, 둘 다 사라졌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서아가 속삭였다. 그녀의 생각은 즉시 박 여사에게로 향했다. 아마 민주는 어머니 방에서 잤을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서아는 방을 뛰쳐나와 박 여사가 머무는 손님용 별채로 이어지는 복도를 달려 내려갔다. 그녀는 노크하지 않았. 그녀는 바로 문을 열었다. 그 방도 비어 있었다. 주침실처럼 깔끔했다. 침대는 깨끗했고 박 여사의 큰 여행 가방이 보통 놓여있던 방구석에는 이제 텅 빈 공간만 있었다. 서아는 벽에 기댔다. 다리가 젤리처럼 느껴졌다. 숨이 가빴다. 그들은 지방 출장을 갔다. 스페인, 모든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방 출장에 박 여사의 큰 여행 가방은 필요 없다. 지방 출장 때문에 남편이 생일 전날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일은 없다. 차가운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서재로 달려갔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민준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려 했다. 꺼져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거절당했던 공동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지막 거래 목록은 그녀를 메스껍게 만들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장, 민준과 소희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는 낯선 이름이었다. 그 뒤를 이어 그들이 경유한 싱가포르 창이 공항의 고급 부티크에서 긁은 일련의 청구서가 있었다. 그들은 하루 만에 그 카드의 한도를 다 써버렸다. 그녀가 호텔비를 결제하려 했을 때 카드가 거절된 이유였다. 그들은 휴가를 위해 그녀의 돈을 썼다. 그녀가 그들의 가짜 파티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동안 서아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시선이 멍했다. 그래서 이 파티. 그녀가 필사적으로 준비한 파티. 박 여사의 모욕을 참아가며 준비한 파티. 아버지의 유산으로 지불한 파티. 이 모든 것이 그저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 씨가 이렇게 잔인할 리 없어.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아마 소희는 고객일 거야. 아마 갑작스러운 출장일 거야. 하지만 왜 박 여사님도 같이 갔지? 왜 그들은 거짓말을 했지? 그녀는 식당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는 식어가고 있었다. 작은 레드벨벳 케이크는 호화롭게 장식된 테이블 위에서 초라해 보였다. 그 아이러니가 그녀를 너무나 세게 때렸다. 그녀는 수백 명을 위한 파티를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조용한 방에서 진동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다. 화면에 내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다. 서아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바로 이거야. 이게 설명이야. 분명히 긴급 상황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엄청난 안도감이 그녀를 휩쓸었. 잠시 동안의 모든 두려움을 지워버렸다. 그녀가 오해했을 거야. 여보.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감에 떨렸다. 어디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파티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숨을 참았.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들은 것은 낯선 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여자, 그리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것은 공항 소리가 아니었다. 휴양지 소리였다. 여보, 민준 씨. 서아가 다시 말했다. 공포감이 온 힘을 다해 다시 몰려왔다. 그때 그녀가 아는 목소리가 웃었다. 민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 여사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조롱이 가득했다. 하하, 멍청한 서아. 정말 파티를 준비했구나. 세상에, 너 정말 멍청하다. 서아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어디에요, 어머님?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젊고 애교 섞인 목소리. 서아는 이 여자가 소희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티켓에 적힌 이름. 분명히 집에서 혼자 하녀처럼 주인님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겠지. 불쌍해라. 고마워요, 서아 씨. 바쁘게 해줘서. 소희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며낸 듯 달콤했지만 독이 가득했다. 언니가 파티 준비하느라 바쁜 덕분에 민준 씨가 나랑 로맨틱한 휴가를 떠나는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스페인 정말 아름다워요. 서아는 식탁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 씨 어디 있어요? 전화 좀 바꿔줘요. 서아가 요구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 민준 씨랑 통화하고 싶어요? 소희가 말했다. 잠시만요. 의도적으로 낸 축축한 키스 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당신 그 촌스러운 아내가 전화했어. 서아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알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파티를 만들어달라고 조종하던 목소리도 아니었. 이것은 차갑고 증오와 모욕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멍청하긴. 민준이 말했다. 그 문장이 서아의 심장에 바로 꽂혔다. 우리가 일부러 너 바쁘게 만든 거야. 너 없이 호화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촌스러운 여자. 내가 정말 파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해? 난 그냥 네가 집에서 순종적인 말처럼 바쁘길 바랐을 뿐이야. 내가 즐기는 동안. 하지만 파티는. 서아가 속삭였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그녀의 옷을 적셨다. 호텔. 돈은. 하하. 박 여사와 소희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무슨 돈? 민준이 말을 이었다. 내 돈이잖아. 안 그래? 넌 그냥 얹혀 사는 거고. 우연히 결혼한 공짜 하녀일 뿐이야. 이제 그만 우리 휴가 방해하지 마. 내 파티나 혼자 즐겨. 잘 가. 멍청한 여자. 뚝. 전화가 끊겼다. 뒤이은 침묵은 방금 전의 모욕적인 목소리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휴대폰이 서아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것은 쿵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서아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앞만 똑바로 쳐다봤다. 촌스러운 여자, 공짜 하녀. 멍청이, 그녀 앞에 놓인 레드벨벳 케이크가 담긴 쟁반. 방금 자신을 산산조각 낸 남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랑으로 산 케이크.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느릿한 움직임으로 서아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케이크를 집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식탁을 쓸어버렸다. 비싼 접시들이 산산조각 났다. 김치찌개가 쏟아지고 크리스탈 잔들이 산산조각 났. 케이크는 내던져져 벽에 부딪혔다. 피처럼 붉은 얼룩을 남겼다. 서아는 비명을 질렀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굴욕으로 가득 찬 긴 비명.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낭비된 음식물 사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었다. 그녀는 격렬하게 울었고 수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상처를 쏟아냈다. 박 여사의 모욕을 그대로 삼켰던 것. 민준이 종종 그녀를 얕보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용서했던 것. 그녀의 모든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속았고 이용당했. 그들은 그녀의 돈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까지 빼앗아갔다. 그녀는 바닥에 앉았다. 그 혼란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이 식당 창문을 통해 들어와 주변의 파괴를 비췄다. 그녀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전액 지불한 호텔의 호화로운 파티는 몇 시간 안에 시작될 것이었다. 유령을 위한 파티. 그녀의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으로 그녀는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노트북의 거래 내역, 거래 성공. 그녀는 이 파티를 위해 수천만, 어쩌면 수억 원을 지불했다. 아버지의 돈, 아버지가 그녀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고안된 가짜 파티에 그 돈을 썼다. 그리고 그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소희라는 여자, 그들은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마시고 쇼핑하고 그들은 그녀를 성공적으로 속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무력하고 멍청한 시골뜨기 여자라고 생각했다. 서아는 주먹을 쥐었다. 작은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촌스러운 여자.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울음으로 쉬어 있었다. 그녀는 벽의 붉은 얼룩을 쳐다봤다. 스페인. 그래. 천천히 새로 발견한 결의에 차서 서아는 일어섰다. 다리는 떨렸지만 등은 꼿꼿했다. 그녀는 눈물로 젖은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보이지 않았다. 차가운 공허함과 날카로운 계산만이 있었다. 어디 한번 보자. 그녀는 텅 빈 방에 대고 말했다. 그녀는 깨진 유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밟으며 쏟아진 김치찌개를 지나 파괴된 식당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시 울기 위해 침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아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방은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책들과 튼튼한 원목 책상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부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옷은 젖고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진 여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슬픔 뒤에는 차가운 강철의 빛이 있었고 모욕의 불길 속에서 막 단련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책상 의자에 앉아 책상의 휴대폰의 진동을 무시했다. 분명 파티 업체들이 최종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옆으로 밀어버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가정사를 처리할 때 사용하던 평범한 노트북이 아니라 항상 책상 서랍에 잠가두었던 얇고 검은 개인용 노트북이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의 유산이었다. 그녀가 발견하게 될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민준과 박 여사는 항상 서아가 괜찮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아의 아버지가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아가 순종적이고 교육받았으며 순종적이고 다루기 쉬운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아는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생활 방식에 맞춰 소박하게 살았고 남편이 위대하고 주된 가장이라고 느끼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자신을 민준의 성공에 걸맞지 않는 며느리라고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서아는 복잡한 암호 시리즈를 입력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며 안전한 포털을 드러냈다. 이것은 평범한 은행 앱이 아니었다. 이것은 개인 자산 관리 포털이었다. 그녀는 주 계절을 클릭했다. 그곳에 나타난 숫자는 민준이 파티를 열기로 되어 있던 호텔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단지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법률 문서, 회사 증서, 복잡한 조직 구조도가 있었다. 서아의 아버지. 민준이 항상 늙은 상인이라고 얕잡아 보던 과묵한 남자는 사실 투자 천재였다. 그는 작은 사업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 농업, 기술 분야에서 수십 개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를 남겼.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민준이 일하는 회사 이름인 JM 퍼카사를 입력했다. 민준이 항상 자랑스럽게 말하던 이름. 그에게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주었고 박 여사가 모든 사교 모임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이름. 그 이름이 나타났다. JM 퍼카사 부동산 부문 자회사로 등록됨. 지분 소유 98%. 그리고 그 아래의 지주회사의 주요 주주 이름. 서아. 서아는 숨이 멎었다. 그래서 민주는 그의 능력 때문에 대표이사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소유주도 아니었고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고용된 직원, 그 자리에 배치된 관리자일 뿐이었다. 서아는 결혼식 일주일 전 아버지와의 대화를 기억했다. 아버지가 민준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놨단다. 얘야. 아버지가 그때 말했다. 아버지 친구 회사에 좋은 자리야. 그래야 널 잘 돌봐줄 수 있지. 남편으로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정말로 회사에서 일했다. 아버지의 친구 회사, 그 아버지의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 자리는 결혼 선물이었다. 민준의 모든 경력, 그의 모든 자부심, 그가 누렸던 모든 편의 시설은 선물이었다. 그가 방금 모욕한 촌스러운 여자의 가족으로부터의 선물. 서아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다른 자산을 확인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호화로운 집은 결혼식 2주 전에 서아 이름으로 전액 현금으로 구매되었다. 민준이 사용하던 스포츠카는 JM 퍼카사 이름으로 등록된 회사 자산이었다. 박 여사가 사용하던 고급 SUV도 회사 자산이었다. 공짜 아니요. 서아는 중얼거렸다. 얹혀 사는 사람. 그리고 그녀는 신용카드 세부 정보를 확인했다. 민준이 스페인 여행에 사용한 카드. 그녀가 호텔비를 지불하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던 카드.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그것은 공동카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주 신용카드, 서아 이름의 블랙카드였다. 민준과 박 여사는 단지 추가 카드만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돈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그것을 써버렸다. 그녀는 메스꺼움을 느끼게 하는 청구서 내역을 보았다. 바르셀로나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싱가포르의 고급 부티크에서의 거래. 값비싼 시계 구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최고급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 체크인, 마지막 청구서. 그들은 그녀를 모욕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의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찔리고 너무나 깊었다. 그녀가 왕처럼 모시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를 멍청한 걸어다니는 지갑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 촌스러운 여자는 알고 보니 자신이 왕으로 세운 광대에게 왕국을 약탈당하고 있는 여왕이었다. 마음속의 고통은 사라졌고 눈물도 더 이상 없었다. 차갑고 맑고 집중된 분노만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남편의 불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실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기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은 횡령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서아는 어두운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 충혈된 눈에 흐트러진 차림의 여자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결코 알아볼 수 없는 미소였다. 내가 멍청하다고 했지.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말처럼 바쁘다고 했지. 당신 말이 맞아. 이 말은 방금 자신이 경마장 전체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민준의 진짜 생일 서프라이즈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자신의 요새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저장된 단축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킹 매니저에게 연결되는 번호. 그녀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번호였다.
전화는 즉시 연결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입니다. 이도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매우 달랐. 더 이상 부드럽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권위만이 있었다. 제 이름은 서아.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의 딸이며 계좌번호 XXX의 주 계좌 보유자입니다. 상대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빠른 타이핑 소리가 들렸다. 이도현 매니저의 말투가 즉시 바뀌었다. 존경심이 가득했다. 서아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직접 통화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서아가 말했다. 지갑 분실 및 카드 부정 사용 의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 계좌와 연결된 모든 신용카드를 지금 당장, 이 순간, 즉시 차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모님,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서아가 말을 잘랐다. 민준 명의와 박여사 명의의 추가 카드 2장, 영구 차단해 주시고 교체 발급은 없습니다. 사유는 해외에서의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해주세요. 네, 사모님. 해당 카드들은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도현이 말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제 모든 은행 비밀번호와 접속 정보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동이체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운영 자금의 90%를 제 커스터디언 계좌로 이체해 주십시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서아 사모님, 5분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아가 전화를 끊었다. 첫 번째 단계 완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민준과 박 여사는 이제 쓸모없는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 긴 비행 끝에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다시 쇼핑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단계. 파티. 서아는 임페리얼 호텔 볼룸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받았다. 서아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행사에 대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100% 준비되었습니다. 케이터링 팀이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오늘 저녁 민준 이름으로 예약된 생일 파티는 취소되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취소라니요. 하지만 사모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음식, 장식, 밴드, 수억 원을 이미 사모님께서 직접 결제하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서아가 말했다. 제가 결제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음식과 장식이 제 소유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사모님.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걸 어디에 쓰시려고요? 한 조각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아가 말했다. 팀을 조직해서 그 모든 고급 음식을 포장해 주십시오. 모든 전체 요리, 메인 요리, 수백 인분의 케이크, 모든 것을 최고급 포장 용기에 담아주세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모님? 전부 3군데 주소로 보내주세요. 희망의 집, 진주 보유권, 그리고 빛의 아이들. 자세한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그곳의 아이들이 왕처럼 저녁을 먹게 해주세요. 이제 이건 그들의 파티입니다. 매니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호텔 업계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이런 요청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모님, 진심이십니까? 진심입니다. 포장 및 운송 비용은 저에게 청구하시고 익명의 기부자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제 이름이나 민준의 이름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아 사모님, 잘 알겠습니다. 사모님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고귀한 행동입니다. 고귀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단지 청소일 뿐입니다.
고귀한. 서아가 무미건조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민준이 아내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했던 호화로운 파티가 이제 고아들이 즐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 서아는 다시 아버지의 유언 폴더를 열었다. 그녀는 한 이름을 찾았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법무법인. 그녀는 대표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안엠 파트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대표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 변호사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고인이 되신 제 아버지의 딸 서아라고 전해주세요. 단 10초 만에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서아 양, 드디어 저는 안 변호사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당신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아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지금이야. 안녕하세요, 안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가 예전에 가르쳐준 친근한 호칭을 사용했다. 오늘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이혼 소송 서류를 원합니다. 오늘이 올 줄 알았습니다. 안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다. 사유는 불륜, 사기, 그리고 언어폭력입니다. 서아가 비행기표, 모욕적인 통화녹음, 신용카드 거래 내역 증거가 있습니다. 훌륭하군요.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아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화면의 회사 조직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 지주회사의 완전한 경영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모든 자회사, 특히 JM 퍼카사에 대한 전면 감사를 원합니다. 현재 대표이사인 민준이 개인적인 이익과 내연녀와의 호화로운 휴가를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됩니다. 무거운 침묵이 그러다 안 변호사가 낮게 웃었다. 사냥을 준비하는 늙은 사자의 웃음소리 같았다. 서아 양, 당신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긴급 이사회를 내일 아침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에 대한 불명예 해고 통지서는 오늘 오후 제 책상 위에 준비될 겁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이사님. 한 가지 더요, 아저씨. 네, 직명도 명령서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 개인 자산입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그 집이 민준과 그의 어머니 물건들로부터 비워지길 원합니다. 기꺼이. 서아가 전화를 끊었을 때 이제 막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또한 가벼워졌다. 바르셀로나에서 민준과 소희는 아마도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가 이미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이 비웃었던 파티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이 자랑하던 직장, 집, 그리고 차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서아는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점심 맛있게 먹어요.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많이 먹어둬요. 그게 당신이 공짜로 먹는 마지막 호화로운 식사가 될 테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걸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첫 이사회에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그녀는 미용실에 가기 전 긴 온수 목욕이 필요했다. 내일은 사흘은 민준과 박 여사 그리고 소희에게 꿈만 같았다. 그들은 눈을 멀게 하는 호화로움 속에서 살았다.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서울에 있는 그들의 집보다 컸고 지중해가 바로 보이는 전망을 갖추고 있었다. 첫날은 비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자고 터무니없이 비싼 룸서비스를 주문하며 보냈다. 그들은 발코니에서 웃으며 최고급 샴페인으로 건배했다. 내 계획 정말 똑똑하다, 민준아. 박 여사가 음료를 마시며 말했다. 그 멍청한 서아는 지금쯤 그 바보 같은 파티 때문에 지쳐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를걸. 물론이죠, 어머니. 민준이 소희를 껴안으며 희죽 웃었다. 내 머리는 천재적이야. 서아는 뭐 촌뜨기잖아. 속이기 정말 쉬워. 중요한 건 그녀가 순종적이라는 거지. 소희가 웃었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걔랑 결혼 생활을 참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자기 정말 지루해. 그 딱딱한 옷차림 좀 봐. 전혀 세련되지 않았어. 참아. 자기. 민준이 소희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내가 그녀 아버지의 유산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분명 쫓아낼 거야. 지금은 그냥 그녀 돈을 즐기자. 둘째 날 그들은 쇼핑을 했다. 그들은 유명 디자이너 부티크가 즐비한 거리를 거닐었다. 민주는 서아의 블랙카드를 망설임 없이 사용했다. 가방, 신발, 시계, 카드가 긁힐 때마다 그들의 오만함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서아를 비웃었다. 집안일과 파티 준비에만 바쁜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한심할지 상상하며 그들은 다른 세상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다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셋째 날, 바로 그 정점이었다. 호텔 방에서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한 후 소희가 투정을 부렸다. 자기야, 어제 가게에서 본 다이아몬드 목걸이. 나 여기 같이 와준 선물로 그거 받고 싶어.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민준이 웃었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들은 여유롭게 고급 보석상으로 걸어갔다. 목걸이는 조명 아래 반짝이며 진열되어 있었다. 그 가격에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민주는 그저 거만하게 미소 지었다. 포장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는 블랙카드를 점원에게 건넸다. 점원은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그것을 단말기로 가져갔다. 잠시 후 점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민준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다시 해봐. 당신들 기계가 고장 났겠지. 점원이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거절됩니다. 손님. 안내 메시지는 은행의 문의입니다. 말도 안 돼. 민준이 창피함에 소리쳤다. 소희가 그를 요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이건 무제한 카드야. 우리가 해외에 있어서 보안 문제일 수도 있어. 박 여사가 진정시키려 말했다. 내 카드 써봐, 민준아. 박 여사가 자신의 추가 카드를 건넸다. 민준이 그것을 점원에게 주었다. 이걸로 해보세요. 점원이 그것을 긁었다. 이것도 거절됩니다. 사모님, 안내 메시지는 카드 차단됨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차단. 왜 차단됐지? 소희가 팔짱을 꼈다. 얼굴이 언짢아 보였다. 그래서 목걸이 못 사는 거야? 너 부자라며? 당연히 부자지. 민준이 씩씩거렸다. 그는 어머니와 내연녀의 손을 끌고 가게를 나섰다. 창피함을 참으며 그 멍청한 서아가 청구서 내는 걸 잊었거나 뭐 그런 거겠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그들은 기분 나쁜 상태로 호텔로 돌아왔.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로비를 지날 때 항상 친절하던 호텔 매니저가 이제 심각한 얼굴로 그들을 막아섰다. 그의 뒤에는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민준 선생님. 매니저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 죄송합니다만 결제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뱃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무슨 문제요? 체크인할 때 제 카드를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손님. 하지만 오늘 아침 은행 측에서 선생님의 카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해당 카드가 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영구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나옵니다. 주 소유주? 민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되물었다. 내가 소유주인데.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다.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카드의 주 소유주는 서아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승인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3일 동안 발생한 객실 요금과 모든 룸서비스 및 기타 비용을 즉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매니저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민주는 맨 아래에 있는 숫자를 보았다. 수억 원. 이건 분명 실수야. 민준이 소리쳤다. 제 아내에게 전화하세요. 그녀가 이 모든 걸 처리해요. 예약에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말했, 지금 결제가 필요합니다. 손님, 현금이나 다른 유효한 카드로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갑에서 직불 카드를 꺼냈다. 그의 월급 카드였다. 이것 써요. 매니저가 휴대용 단말기에 그것을 긁었다. 거절됩니다. 손님.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럴 리 없어.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그의 대표이사 월급은 항상 이맘때쯤 들어왔다. 소희가 두려워 보이기 시작했다. 민준,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돈 있는 거 맞지? 당연히 있지.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모아두신 돈 있으시죠? 박 여사가 가방을 꽉 쥐었다. 내 돈은 서울에 있어. 내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겠니? 민준 선생님. 매니저가 말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결제할 수 없다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선생님의 여권과 소지품을 압류하고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그 단어가 망치처럼 그들을 내리쳤다. 돈도 없이 외국에 갇혀 호텔 사기꾼으로 몰리다니. 잠깐만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순수한 공포로 대체되었다. 그는 서아에게 연락해야 했다. 서아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녀가 오해했을 거야. 그는 서아의 번호를 눌렀. 전화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젠장. 왜 안 받아? 그는 다시 시도했다. 또 음성사서함. 어머니 폰으로 전화해 보세요. 박 여사가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같았다. 받지 않았다. 민준아, 전화를 안 받아. 그 멍청한 년, 일부러 이러는 거야.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계속해서 시도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통화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 박 여사도 똑같이 했다. 소희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꼼짝 않고 서서 자신이 잘못된 말에 돈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 그 호화로운 호텔 로비에서 민준과 박 여사는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1통, 10통, 20통, 30통, 50통의 부재중 전화. 그들은 다른 호텔 손님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한때 거만했던 두 사람은 이제 한심하고 절망적으로 보였다. 안 받아, 민준아. 박 여사가 거의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어떻게? 우리 여기서 감옥에 갈 거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서아는 그 절박한 전화벨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녀의 개인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설정되어 그녀의 가죽 핸드백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상상하는 곳과는 아주 먼 곳에 있었다. 그녀는 방에서 울고 있지 않았다. 부엌에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지도 않았다. 서아는 초고층 빌딩 40층에 있는 거대한 회의실의 주좌석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아버지가 소유한 지주회사의 본사였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수수한 홈웨어나 단순한 차림은 없었다. 오늘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블레이저와 바지 정장을 입고 깨끗한 흰색 셔츠와 매치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스타일링되어 자신감 있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 옆에는 가장 비싼 정장을 입은 안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앉아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6명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사들이었고 수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온 아버지의 신뢰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방금 고인이 된 사장의 딸로부터 긴급 이사회 소집을 받았다.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자였다. 서아가 헛기침을 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들. 서아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차분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제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 놀라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이 변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는 서아, 고인이 되신 제 아버지의 딸이며 이 회사의 지배주주입니다. 그녀가 안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든 변호사가 일어섰다. 서아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안 변호사가 말했. 저희는 지난 이틀 동안 저희 자회사 중 하나인 JM 퍼카사에 대한 긴급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름에 몇몇 이사들이 놀랐다. 그것은 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였다. 그리고 저희의 조사 결과는 안 변호사가 계속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는 각 이사에게 파일을 나누어 주었다. JM 퍼카사의 대표이사 서아 대표님의 남편이기도 한 민준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권한을 체계적으로 남용해 왔습니다. 안 변호사는 자신의 조사 결과를 하나씩 설명했다. 민준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시설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령 하청업체를 만들고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가짜 리모델링 비용을 청구하고 수십억 원의 자금을 해외의 비밀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그의 스페인 여행, 비행기표, 내연녀를 위한 고급 시계,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아내 회사를 강탈해왔.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지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각한 기업 범죄였다. 이 남자는 서아가 말을 이어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회사에서 훔친 돈을 내연녀와의 호화로운 휴가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이 회사의 소유주인 저를 촌스러운 멍청한 여자라고 모욕했습니다. 방은 조용했다. 저는 절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아가 각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 오늘 우리의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준을 즉시 불명예 해임하는 것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둘째,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를 즉시 제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저 서아가 오늘부로 이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겠습니다. 반대는 없었다. 이사들은 새로운 경외심으로 서아를 바라봤. 이것은 응석바디 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아버지의 딸, 노련한 사업가였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회의는 끝났다. 이사들은 서아와 차례로 악수하며 그녀의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모두 나간 후 서아는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또한 안도감을 느꼈다. 안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대표님. 그때서야 서아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며 알림으로 가득 찼다. 부재중 전화 50통, 내 남편, 어머님. 그녀는 쏟아지는 메시지를 보았다. 내 남편. 서아야. 어디야? 왜 카드 막혔어? 내 남편. 서아야, 전화 좀 받아. 중요해. 어머님, 서아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민준이 경찰에 잡힐 수도 있어. 빨리 돈 보내. 내 남편. 서아야, 제발 받아. 심각해. 호텔비 못 내. 제발. 서아는 마지막 메시지를 무표정하게 읽었다. 제발.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이 조종하는 어조가 아니라면 결코 말하지 않았을 단어. 차갑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떠올랐다. 그녀는 3일 전 전화에서의 모욕을 기억했. 멍청하긴. 내 파티나 혼자 즐겨.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민준의 메시지를 열었다. 그녀는 짧은 답장을 입력했다. 모든 것을 요약하는 5글자. 미안. 나 바빠.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바르셀로나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서 그것을 낚아챘다. 답장으로 나타난 서아의 이름을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희망이 가슴속에 부풀어 올랐다. 그녀가 돈을 보내줄 거야. 그는 메시지를 열었다. 그는 그것을 읽었다. 미안, 나 바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메시지는 호텔 매니저의 시선보다 더 차가웠다. 그것은 그의 순종적인 아내 서아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판결을 내린 판사의 메시지였다. 그는 그 순간 알았다. 민준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때 호텔 매니저가 신호를 보냈. 기다리고 있던 2명의 경찰관이 앞으로 나아갔. 선생님, 매니저가 말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무실로 가주시죠. 동시에 민준의 휴대폰에 또 다른 알림이 떴다. 회사로부터 온 이메일. 제목, 해고 통지. 불명예 해고. 민준은 발밑의 바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시간은 민준에게 악몽처럼 흘러갔다. 그의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졌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호화로운 호텔 로비를 지나 끌려갔다.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조롱을 받으며 잠시 얼어붙어 있던 소희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이것은 더 이상 호화로운 휴가가 아니었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민준, 그녀가 외쳤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거짓말쟁이, 부자라며. 왜 우리가 여기서 거지가 된 거야? 난 상관없어. 소희는 재빨리 돌아섰다. 그녀는 민준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호텔 출구를 향해 달려갔고 민준과 박 여사를 그대로 버려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권이 아직 핸드백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신용카드는 막혔을지 모르지만 아직 약간의 현금이 있었다. 그녀는 이 가라앉는 배와 함께 침몰하지 않을 것이었다. 민준은 멍하니 그녀가 떠나는 것을 바라봤. 그가 칭찬하고 고급 물건을 사주었던 여자는 첫 번째 어려움에 그를 버렸다. 소희, 기다려. 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바르셀로나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배은망덕한 것, 뱀 같은 여자. 박 여사가 욕설을 퍼부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민준아.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었어? 왜 돈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어? 조용히 해요,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였다. 이건 다 서아 때문이야.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들은 경찰차에 밀어 넣어졌다. 경찰서는 낯설었고 소독약 냄새가 났으며 모든 사람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했다. 통역사가 배치되었다. 호텔 매니저가 상황을 설명했. 3일 동안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머물며 모든 시설을 즐기고 수억 원의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손님. 그들의 여권은 압류되었다. 그들의 소지품, 서아의 카드로 산 고급 물건들로 가득 찬 모든 쇼핑백은 호텔 측에 의해 담보로 압수되었다. 심지어 그들의 여행 가방도 압류되었다. 남은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뿐이었다. 민준은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는 자신이 대기업의 대표이사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오해라고 말했다. 아내가 곧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들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청구액이 너무 커서 이것은 심각한 사기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즉시 풀려날 수 없었다. 그들은 소매치기와 거리의 주정뱅이들과 함께 차갑고 더러운 임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날 밤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끊임없이 울었다. 차가운 구치소 바닥은 그녀의 뼈를 시리게 했다. 제공된 음식은 딱딱한 빵과 물이었다. 몇 시간 전에 즐겼던 샴페인과 캐비어와는 너무나 달랐다. 민준아, 서아한테 다시 전화해. 제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해. 무릎 꿇고 빌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 돈 보내달라고 해. 우리 휴대폰은 압수됐어요, 어머니. 민준이 좌절감에 씩씩거렸다. 그는 구치소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해고 이메일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불명예 해고, 자금 남용. 서아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그들은 외국에서 불확실한 법적 상황 속에서 이틀을 보냈다. 국선 변호사는 호텔 측이 청구서를 전액 지불하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푼도 없었다. 마침내 복잡한 관료 절차와 대사관의 개입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스페인에서 감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추방될 것이었다. 그들은 무일푼 국민 신분으로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었다. 추방 과정은 굴욕의 절정이었다. 그들은 경호를 받으며 공항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지 않았. 소지품이 압수된 후 그들은 손가방에 있던 여벌의 옷만 가지고 있었다. 귀국길에는 대사관에서 기부받은 옷, 헐렁한 무지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을 입었다. 그들은 보안 요원들 사이에 끼어 가장 좁은 좌석인 이코노미 클래스맨 뒷자리에 앉혀졌다. 그들은 더 이상 부유한 사교계 인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난민처럼 보였다. 10여 시간의 비행 동안 민주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서아가 그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결코 반박하지 않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가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다. 한편 박 여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들어, 민준아, 서울에 도착하면 바로 집으로 가자. 서아를 설득하는 거야. 내가 심하게 아픈 척 할게. 넌 사과하고 필요하면 무릎 꿇어. 소희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말해. 우리는 반드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해. 내 자산 아직 많이 있잖아. 그렇지? 가질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떠나자.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통제권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빌어야 했다. 그는 후회하는 척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서아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 사랑은 조종될 수 있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덥고 습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바르셀로나의 시원한 공기와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내린 승객이었. 수화물도 돈도 없이 기부받은 옷과 엄청난 수치심이 담긴 손가방만 들고 있었다. 그들은 공항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개인 기사가 마중 나오지도 고급 차가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혼잡한 사람들 속에서 초라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다. 우리 택시 타자, 민준아. 박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민준이 주머니를 뒤졌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침을 삼켰다. 돈 없어요, 어머니. 그들은 결국 남은 힘을 다해 공항버스 터미널로 걸어갔다. 그들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붐비는 시내버스에 탔. 비싼 향수에 익숙해진 그들의 코를 땀과 담배 연기 냄새가 찔렀다. 호화로운 집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박 여사는 다시 조용히 울었다. 민주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는 맹세했다. 서아는 이 굴욕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길고 피곤하며 굴욕적인 여정 끝에
버스는 마침내 그들의 고급 주택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그들을 내려주었. 그들은 뜨거운 오후에 햇볕 아래 거의 1km를 걸어야 했다. 주택단지 정문의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봤다. 그들의 더러운 기부 의류와 지친 얼굴은 그들을 노숙자처럼 보이게 했다. 저희 여기 주민입니다. 민준이 위험있게 들리려고 애쓰며 말했다. 7호, 민준 이름으로요. 경비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록부를 확인했. 민준 선생님이요? 하지만 모습이 저희 방금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박 여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경비원은 마침내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의 시선은 의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집, 현대적인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의 웅장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멈췄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문은 크고 새로운 자물쇠로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문 기둥에는 그들의 무릎을 약하게 만드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집 매매, 아낸 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문의. 이게 뭐야? 박 여사가 속삭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매매, 왜 우리 집이 팔리는 거야? 서아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맹목적으로 철문을 두드렸다. 서아야, 문 열어. 나야, 민준, 열어. 대답이 없었다. 집은 비어있고 조용해 보였다. 분명 안에 있을 거야. 민준이 패닉에 빠져 말했다. 일부러 안 열어주는 거야. 바로 그때 번쩍이는 검은 세단이 문 앞에 멈췄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안에는 서아가 앉아 있었다. 민준과 박 여사는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서아였지만 동시에 그들이 알던 서아가 아니었다. 차 안의 여자는 힘있어 보였다.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화장은 옅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전혀 촌스러운 스타일이 아닌 비싼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문 밖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을 차갑고 감정 없는 시선으로 바라봤다. 서아야. 민준이 안도와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다 뭐야? 왜 우리 집이 팔리는 거야?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스페인에서 거의 감옥 갈 뻔했어. 서아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자동으로 열렸다. 그녀의 차가 부드럽게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서아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 뒤에서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따라 내렸다. 민준과 박 여사는 서둘러 마당으로 달려 들어갔다. 서아야, 이 모든 걸 설명해. 민준이 요구했.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민준 씨, 서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내 집이에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팔고 있어요.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연기가 시작되었. 그녀는 서아의 손을 잡으려 했다. 얘야, 서아야, 세상에.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 얘야,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도 잘못했. 우리가 정신이 나갔었어. 그 악마 같은 소희가 우리 생각을 흐려놨어. 용서해다오.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서아는 박 여사의 손을 움직이지 않고 쳐다봤고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처음부터 다시요? 그래, 자기야. 민준이 즉시 서아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비행기에서 계획했던 그대로. 악어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그 나쁜 여자한테 눈이 멀었어. 널 모욕한 거 후회해. 맹세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난 내 남편이야. 그는 서아의 발치에서 흐느껴 울었다. 한심한 광경이었다. 3일 전 그녀를 멍청한 촌뜨기 여자라고 불렀던 남자가 이제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아는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봤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 그리고 말했다. 당신 파티는 끝났어요, 민준 씨. 그리고 이건 내 생일 선물이에요.
민준이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들었다. 서화 뒤에 있던 정장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민준에게 몇 장의 서류를 건넸다. 이게 뭐야? 민준이 물었다. 손이 떨렸다. 그건 서화가 말했다. 사기와 불륜에 대한 전액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된 이혼 소송 서류예요.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혼, 서아야, 너 이럴 수 없어. 그 남자가 두 번째 서류를 건넸다. 그리고 그건 JM 퍼카사의 수백억 원대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소환장이에요. 이사회에서 이미 당신을 불명예 해임했어요.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횡령? 경찰? 서아야,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내 남편이야. 그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에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우연히 내 침대에서 잤던 도둑일 뿐이에요. 당신의 모든 가짜 거래 증거와 비밀 계좌는 이미 경찰 손에 있어요. 민준 씨, 당신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거예요. 민준의 몸이 땅으로 쓰러졌다. 그는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다. 그는 기절했다. 민준아, 내 아들. 박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민준의 몸을 흔들었다. 서아는 동정심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녀는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갔다. 서아야, 기다려. 박 여사가 흐느낌 사이로 소리쳤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살아야 해? 서아는 차문 옆에서 멈췄다. 그녀는 수년 동안 자신을 폄하했던 늙은 여자를 돌아봤다. 아, 깜빡할 뻔했네요. 서아가 말했다. 마지막 선물. 바르셀로나 호텔 청구서. 그 수억 원짜리요. 당신이 민준 이름으로 체크인하고 돈도 안 내고 도망쳤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 그 빚을 국제채권 추심기관에 팔았어요. 그들이 평생 당신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서아가 박 여사를 쳐다봤다. 어머님이 누리셨던 모든 차와 편의시설은 회사 자산이에요. 전부 회수됐어요. 새로운 삶을 즐기시길. 서아는 차에 탔다. 그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타는 마당을 떠났고 땅에 기절해 쓰러진 민준과 그 옆에서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박 여사를 남겨두었다. 몇 주 후 서아는 한 보육원 정원에 앉아 있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과 놀이를 즐기며 웃고 뛰어다녔다. 서아는 그 집을 팔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그녀가 파티 음식을 보냈던 보육원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짓는 데 기부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안 변호사였. 서아 대표님, 민준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이 들어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아저씨. 서아가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웃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민준의 파티는 정말로 끝났지만 서아의 진짜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강했고 마침내 호화로운 파티가 아닌 그 아이들의 진심 어린 미소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인과응보는 완전히 치러졌다. 관객은 만족했다.